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다시 한번 5천 원의 벽에 막혔거든요. 이게 저는 좀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지금은 좀 결단을 어느 정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프를 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안팎까지. XRP 체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현재 XRP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알트코인 중에 이 XRP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리플이라고도 하죠. 리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 없이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리플은 좀 역사가 깊은 편이죠. 이거는 리플의 주봉입니다. 리플의 주봉, 업비트 차트인데요. 2018년도에 리플은 거의 뭐 왕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그때 단번에 거의 5천 원 가까이, 초반에 한 300원도 안 하던 리플이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독 한국인들이 리플을 좋아했기 때문에 리플이 강력하게 오르니까 어쩔 수 없던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리플이 이렇게 강력하게 올랐다는 건 불과 4주에 불과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던 리플이 무려 거의 5천 원 가까이 4,900원을 넘었다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되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200원, 300원, 400원에 머무른 시간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1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게 2017년이고요. 이때가 2021년인데 2017년에 고점에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한 5천 원 가까이 갔었는데 이때는 반이면 한 2,5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리플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죠. 가장 큰 이유가 SEC와의 소송 문제였습니다. 증권이다, 아니다. 요 시비 때문에 리플 투자자 분들이라면 가장 싫어하는 게리 겐슬러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큰 방해를 많이 했죠.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리스크가 거의 뭐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게리 겐슬러도 네, 조기에 물러나게 되고 SEC도 원래는 항소를 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소송 리스크는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됨과 동시에 단번에 엄청난 상승을 몰고 왔죠. 그래서 한 700원, 8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는 리플이 순식간에 한 5천 원 수준까지 한 5배 정도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때도 크게 올랐지만 그때만큼은 아닙니다. 2017년만큼은 아닌데 최고가로 보면 네, 요때보다 조금 더 넘치긴 했어요. 근데 뭐 몇십 원 더 올라가고 5천 원을 못 넘었습니다. 요게 리플 투자자분들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기도 하죠. 이제 이 소송이 끝나면서 리스크가 모두 다 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날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천 원에서 막혀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더 많이 빠지고, 오늘도 리플은 한 4.4% 정도 빠지게 됐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 리플이 많이 올라갔던 게 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SEC와의 소송이 이제 끝나면서 리스크가 이제 해소됐다. 요런 내러티브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금융과의 연계 덕분에 앞으로 리플은 되게 많이 오를 거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이렇게 빵형이라고 불리는 네, 그분도 이 덕분에 그 인기도 되게 좀 많이 올라가고 트럼프랑 사진도 찍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이어가고 좀 기대치도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요때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을 할 때, 다시 한번 5천 원의 벽에 막혔거든요. 이게 저는 좀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쯤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한번 큰 조정을 겪었잖아요.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아, 내가 이 가격만 되면 매도를 해야지. 흔히 말하는 좀 물려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할 때는 뭐 시체가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만 하면 매도를 해서 탈출이라고 하죠. 탈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이 매도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리플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좀 어떻게든 탈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결단을 어느 정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클대로 가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 치면 리플은 다시 또 큰 폭의 여기에 매물대가 되게 큰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여기 매물대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워프를 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안팎까지. 그거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리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 나는 올라갈 거라고 확신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리플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물론 어떻게 보면 네, 여기가 매물대니까 지지선이 돼서 반등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이걸 뚫고 네, 큰 폭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보면 갈림길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플을 이때쯤부터 투자하셨다면 이 정도 수익만 해도 사실 작지 않은 수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4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한 30% 정도 지금 물려 있으실 텐데 마이너스 30% 손실을 보고 있으실 텐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XRP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XRP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0%가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좀 리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XRP가 원래는 중앙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앞으로 뭐 쭉쭉 뻗어나갈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스테이블 코인에 붐이 불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리플 기반으로 발행하는 양은 현재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탑3를 꼽아봐라 하면 이더리움이 현재는 1위인 것 같고 그리고 트론 네트워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또 주요한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체인 요렇게 세 개 정도가 이더리움이 현재는 압도적이고요. 요렇게 세 개 체인이 많이 쓰이고 XRP 체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는 XRP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쳐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2016년부터 오랜 시간 리플을 투자해 오셨다면 이미 수익도 작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지금 같은 또 하락장의 위기가 좀 닥쳐올 염려도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다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한 반 정도를 팔았다. 그 상태에서 상승이 나왔다. 이러면 속상하기보다는 어찌됐든 내가 갖고 있는 반은 오른 거잖아요. 이래도 네, 기쁘게 생각할 수 있고 혹시나 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매도한 걸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은 조금 줄여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비중을 조금 줄여두는 건 지금 시점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하는 이더리움마저도 5,000달러를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가 5,000원을 못 넘고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 또한 5,000달러를 못 넘고 있거든요. 알트코인 시장이 현재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고래동 공부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관련된 글들을 좀 써봤습니다. 일단 크리스 라슨 회장이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5천만 XRP를 매도를 했다. 뭐 이제까지 누적 물량으로 한 7천만 개를 매도했다. 뭐 이런 썰들이 뭐 오가고 있어요. 뭐 이 관련된 이야기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분이 진짜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니까 뭐 블록체인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거를 움직이면 이동을 하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5천만 개면 물량이 너무 크잖아요. 네, 몇 천억 어치인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옮겼다는 거는 이유가 뭘까?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아니면 시장이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못 했다는 점이 일단 매도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도할 게 아니라면 미리 이야기를 했겠죠. 아, 나 이것 때문에 옮길 거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 뭐, 5천만 개 옮길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다면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네, 본인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옮겼다라는 말을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뭐 XRP 가격 움직임을 봐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로 봐서는 매도를 했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관련된 뉴스 중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현물 ETF 출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암호화폐 쪽으로 현물 ETF가 출시된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다들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는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ETF가 승인이 됐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달러를 못 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앞으로 뭐 XRP가 다시 5,000원을 넘고 심지어 1만 원을 넘고 이런 게 단지 ETF가 승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ETF가 출시되면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올 것 같지만 현실은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토탈 2 ES라는 네, 차트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비트코인 빼고,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차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알트코인들만 다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1년에 최고점이 1.59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으로 정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의 고점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알트코인의 종류는요, 이때가 적어도 한 100배에서 100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종류가.
그러면 돈은 줄어들었는데 나눠 먹을 애들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피가 잘 안 오르는 이유 뭐 중에 분할 상장이 있잖아요. 일종의 분할 상장을 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에는 심지어 돈도 더 많이 들어왔는데 분할 상장을 계속하니까 코스피가 그동안 계속 못 오르고 있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네,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분할 상장이었잖아요. 자금도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각종 밈코인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밈코인 붐 작년에 좀 심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솔라나 기반으로 한 각종 동물들이 막 설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라는 뭐 이상한 밈코인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저러한 사람들 뭐 유명인들도 다 밈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나눠 먹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알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2017년보다 2021년보다 월등히 적어진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리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는 뭐 수십 배, 100배 이런 코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만 해도 뭐 5배에서 10배 오른 코인은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그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현재는 최고점을 대비했을 때 여기를 넘어선 알트코인 자체가 그 수가 너무 적어요. 네, 이런 게 알트코인 시장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앞으로도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비싼 건 맞는데요. 하나에 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1억 5천만 원을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쉽게 설명을 해보죠. 엔비디아 뭐 너무 비싸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뭐 200달러가 넘었으니까. 하지만 뭐 예전에 뭐 한 20달러, 30달러 수준에 샀어도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0점 몇 달러였는데 0.1달러 하던 게 2달러 혹은 뭐 20달러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주식이니까 거기에서도 또 10배를 올라가게 됐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가격이 뭐 한 1억 5천만 원 되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또 10배가 돼서 15억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니까 가급적이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XRP가 한국인들이 XRP를 가장 좋아하는 코인인데 최근에 좀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크리스 라슨이 최근에 계속해서 XRP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빨간색 보시면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5천만 이상의 XRP를 갖다가 즉 한원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갖다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점을 한번 보면은 XRP가 XRP를 전략적으로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XRP를 전략적인 매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 이외에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고래들이나 이런 추이들은 오히려 매집을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XRP가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XRP ETF 승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XRP의 본격적인 반등을 좀 막고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솔라나, XRP 모두 다 연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SEC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지금 다 업무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잠정 휴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번 주 내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현재 재반 준비들은 거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났고 S1 양식서도 이미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물밑 작업들이죠. 이야기는 다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9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점들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흐름을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외의 펀더멘털을 짚어보면 현재 리플의 거래소 입출금 물량이나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지표를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앞에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볼 때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제가 펀더멘털이 다소 약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메인을 기준으로 보통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TVL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수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흘러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XRP의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로는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적인 관점들 그중에서도 큰 규모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고래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보면은 빨간색으로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동안에 고래들이 많이 매도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즉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다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물량들을 고래들이 조금씩 매도세를 늦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래 자체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XRP가 특정 주체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체들이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가져갔다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더 분화가 되면서 다른 양상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XRP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의 조정과 관련해서 요 장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의 거래소 보유량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씩 상승하다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구간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된 차트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래소 보유량이 급등한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소에 물량이 확 들어왔으니까 이 물량들이 결국은 매도세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 다시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뭔가 점차 가격의 어떤 반등을 위한 변곡점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들이 제가 오늘 장표에선 가져오지 못했는데 MVRV 지표와 가격의 추이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제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특정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펀더멘털 추이가 확연하게 바뀌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들을 이어가는 그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흐름이 바뀌는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 구간이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서 아주 단기적으로 수익을 120% 아니 150%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들이 중요한 국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입 구간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XRP의 MVRV 지표 한번 보시면은 30일 평균 단기죠. 그리고 365일
장기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국면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XRP가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열려 있고, 크리스 라슨 같은 사람들이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의 반등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XRP의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XRP 같은 경우도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규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규제 이슈 상으로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ETF가 나오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ETF를 SEC가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ETF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들이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서 언제 승인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 승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채택들이 더 가파르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업 파트너십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XRP의 채택,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리플을 볼 때 탈중앙화가 약하다,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B2B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대규모 채택을 위해서 탈중앙화를 일정 부분 포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어떤 추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금융권들과의 어떤 협업과 그런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 라슨의 매도를 말씀드릴 때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SBI 홀딩스라는 이 XRP의 우군이죠. 오랫동안 리플을 지지해왔고 리플의 주주이기도 한 SBI 홀딩스가 또 이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필요한 회사들을 갖다가 인수합병하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고 커스터디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리플의 사업 행보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넷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레저가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의 국면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소 성장세가 좀 주춤한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인넷 관점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만약에 ETF 승인이 이루어질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메인넷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펀더멘털들이 지지부진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하락으로 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현재 추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아직 유효한가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들 보면은 상승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8월 달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그 흐름들, 최근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신고점은 돌파를 했고, 대략 얼추 신고점 돌파 시점이 반감기 이후에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슷한 구간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패턴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될 상황에서도 방어를 잘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자산,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아무런 펀더멘탈이 없는 코인들도 우후죽순 펌핑을 했다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이유,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코인들이 명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엄선해서 선택했을 때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서 사이클로만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번에 10번째 책을 출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의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이클을 갖다가 더 이면을 뜯어보게 됐을 때는 단순히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이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고, 이 큰 흐름들이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사이클에서 어떤 패턴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구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때를 시즌 종료라고 보듯이 이 흐름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매직 구간들을 활용할 때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표와 그리고 차트 관점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가장 결정적인 매직 구간을 포착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MVRV 지표가 1을 하회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차트 관점에서 이전 대세 상승장 저점을 갖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이 탈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최악의 저점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의미하게 매수를 하면은 그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도 빠르게 단기 미실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